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동대문 근처 오래된 주택가에서 30년 넘게 살아온 60대 여성입니다. 손끝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일하며 아이 둘을 키웠더니 이젠 그 아이들이 제가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주네요. 그런 아이 중 먼저 결혼하겠다고 나선 건 둘째인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들뜬 마음으로 난생 처음 나가본 자식의 상견례 자리에서 저는 평생 잊지 못할 일을 겪게 됐어요. 없이 살아왔다는 이유로 봉변 당해본 분들이라면 그날의 제 심정을 아시리라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면 먼저 자식 키우며 힘들게 살아온 제 과거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네요. 제가 갓 30 되던 해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새벽에 화장실에서 뭔가 넘어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처음엔 대야가 떨어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하고 문을 열어보니 남편이 세면대 옆에 쓰러져 있었어요. 황급히 달려가 살펴보니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 있고 저를 보면서 뭐라고 말하는데 소리가 되어 나오지 않더군요. 여보 왜 이래? 나 좀 봐, 나 보여? 하지만 남편은 눈만 껌뻑일 뿐 제대로 말을 하지 못했어요. 저는 발만 동동 구르다 이웃의 도움을 받아 남편을 병원에 데려갔는데 응급수술을 마치고 나온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일단 출혈은 잡았는데 한쪽 몸을 못 쓰실 확률이 높습니다. 네? 아니 아직 젊디 접은 사람인데 그럼 좋아지긴 할까요? 재활을 어떻게 하시느냐에 달렸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일하시는 건 어렵다고 보셔야 할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안 났습니다. 대신 머릿속에서 숫자가 굴러다녔어요. 병원비, 방세, 아이들 교육, 40도 안 된 남편이 쓰러지니 아직 어린 자식들 키울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지더군요. 한참 만에 정신을 차린 남편은 그나마 움직일 수 있는 한 팔을 들어 제 손을 잡더니 어눌한 발음으로 겨우 한마디 했습니다.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살았으면 됐지. 재활만 잘하면 금방 나을 수 있다니까 열심히 해. 전 그렇게 대꾸하고 얼른 커튼 밖으로 나왔습니다. 남편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구하러 다녔어요. 결혼하고 살림만 했으니 내세울 기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식당이나 청소는 새벽에 나가 밤 늦게 끝나고 휴일도 없어 애들과 남편을 돌보기가 어려울 것 같았어요. 그러다 시장 안쪽 골목에 있는 수제 가방 공장 앞에 미싱사를 구한다는 글이 붙어 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잠시 고민하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가죽 냄새가 확 끼쳐오더군요. 사장님이 재단하다 말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으셨죠. 미싱 만져봤어요? 아니요, 안 해봤습니다. 그럼 왜 왔어요? 경력자 구한다는 거 못 봤어요? 배우겠습니다. 시켜만 주시면 남들 2배로 열심히 할게요. 사장님이 저를 한참 보시더니 턱으로 구석을 가리키셨습니다. 저기 앉아서 짜투리로 연습해봐요. 1달 동안 월급 못 줘요. 그래도 할 거예요? 네, 해보겠습니다. 가죽은 일반 천하고는 달라서 한 번 바늘이 지나가면 구멍이 그대로 남습니다. 잘못 박으면 뜯어서 다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1달 동안 못 쓰는 짜투리 가죽만 붙들고 살았습니다. 손가락이 바늘에 찔려도 멈추지 못했어요. 눈 뜨면 아무도 없는 공장에 가장 먼저 출근해 연습을 시작했고 점심도 굶으며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2달이 넘어가자 사장님이 제 앞에 진짜 쓸 수 있도록 재단해 놓은 가죽을 툭 던져 놓으셨습니다. 이제 실물 박아봐. 망치면 자기 월급에서 까는 거야. 아직 2달은 더 해봐야 제대로 할 수 있을 텐데 사정도 딱하고 손도 제법 야무진 것 같아서 주는 거야. 정신 바짝 차리고 해. 그날 저녁 저는 집에 와서 밥도 안 먹고 웃었습니다. 남편이 왜 그러냐고 묻길래 이렇게 대답했죠. 나 오늘부터 미싱사야. 진짜 미싱사. 그때부터 저는 새벽에 일어나 식구들 챙기고 공장에 나가 밤 10시에 들어왔습니다.
낮에는 미싱을 밟고 밤에는 남편을 돌봤죠. 잠은 하루에 4시간 자면 많이 잔 거였어요. 문제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제가 없는 시간에 아버지 수발을 어린 것들이 들어야 했거든요. 특히 큰아들은 학교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가 제 아버지 말동무가 되어주고 밥을 챙겼습니다. 그래도 그 고사리 손의 도움이라도 받을 수 있어 전 열심히 돈을 벌어 남편의 재화를 돕고 애들 밥은 굶지 않게 할 수 있었네요. 남들은 저를 안쓰럽게 봤지만 저는 그렇게라도 내 식구 온전히 얼굴 보며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활도 그리 길게 가지는 못했어요. 어느 날 잠결에 뒤척이는 저에게 남편이 뜬금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 곱던 손이 다 망가졌지? 미싱하는 사람 손이 다 이렇지 뭐. 내가 당신 인생 다 망쳤네. 여보, 혹시라도 애들 앞에선 그런 말 하지 마. 애들 대학은 보내야 하는데. 보내지. 내가 보낼 테니까. 당신은 걱정하지 말고 재활이나 열심히 해. 내가 당신한테 고맙다는 말을 했던가? 남편은 어눌한 자기 말투가 싫은지 쓰러지고 나서는 부쩍 말수가 줄었더랬어요.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자다 깨서 주저리 말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잠에 취해 제대로 신경 쓰지 못했죠. 헌데 그게 그이가 저한테 남긴 마지막 말이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보니 남편이 잠들듯 떠나버렸더라고요. 남은 혈관이 또 터져 손 써보지도 못하고 간 겁니다. 마치 자기의 죽음을 예견이라도 한 듯 미안함과 푸념을 쏟아내던 남편이 떠올라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떻게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르게 장례를 치르고 49제까지 지내고 나니 통장에 남은 게 없더군요.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미싱 앞에 앉아 돈을 벌었습니다. 한창 커야 할 아이들과 남편이 남긴 빚을 생각하니 울 시간이 없었어요. 슬퍼하는 것도 우는 것도 다 형편이 되는 사람이나 하는 일이더라고요. 제가 일에 열중하자 어미 얼굴을 보기가 힘들어진 아이들이 학교가 끝나면 자꾸 공장을 기웃거리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가방 부속이 담긴 상자 사이에 신문지를 깔고 엎드려 숙제를 했습니다. 시끄러운 미싱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낮잠도 잘 잤죠. 사장님이 지나가시다 안타까운 얼굴로 한마디 하시더군요. 애들 여기 계속 둬도 되나? 먼지가 이렇게 많은데. 그러게요. 오지 말라고 해도 자꾸 오네요. 죄송해요. 신경 쓰이시죠? 그 다음부터 사장님은 아이들을 안쓰러운 눈으로 보다가 공장 옆 슈퍼에 데려가 과자를 한아름 안겨주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퇴근하실 때마다 아이들 손에 자투리 가죽을 한 움큼씩 쥐어주며 말씀하셨죠. 이거 갖고 놀아라. 버리는 거니까 실컷 잘라. 딸아이는 그 조각을 요리조리 자르고 붙여 인형 옷을 만들더군요. 근데 아들은 좀 달랐어요. 그걸 그냥 갖고 노는 대신 재단대 옆에 서서 어른들 손만 쳐다보더니 하루는 제 옆에 와서 이렇게 묻더군요. 엄마, 왜 여긴 2번 박고 여긴 한 번만 박아? 힘 받는 데는 2번 박는 거야. 손잡이 붙는 자리는 사람 무게가 다 실리거든. 그럼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돼? 뜯어지지? 이렇게 대충 만들면 언젠가는 꼭 뜯어져. 10몇 살 먹은 애가 대답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데 그 모습이 귀여워 전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그 힘든 와중에 그래도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착하고 성실한 아이들 때문이었어요. 남매가 작정이라도 한 듯 한 번도 저에게 뭘 사달라고 조른 적이 없었죠. 두 아이 다 학원 근처에는 못 갔지만 공부는 곧잘 했어요. 아들은 3살 어린 제 동생을 가르치고 딸은 중학생 때부터 살림을 거의 도맡다시피 저를 도왔습니다. 그러다 딸이 대학 원서를 써야 할 무렵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나 패션 쪽을 전공하고 싶어. 뭐? 넌 엄마 미싱 돌리는 거 보고 자랐으면서 그 소리 지겹지도 않아? 아니? 그거 보면서 얼른 커서 나도 그런 거 하고 싶다는 생각만 들던데? 아유, 엄마 손 좀 봐라. 고생길이야. 알고도 하고 싶어?
엄마도 한 고생인데 나라고 못해? 난 그거 말고는 다른 거 하고 싶은 일이 없어. 저는 말없이 숟가락을 놓고 부엌으로 들어가 눈물을 훔쳤어요. 애 앞에서 눈물을 보이긴 싫은데 좋은 사무실에 앉아 편하게 일하길 바란 제 기대와 다른 딸아이의 꿈이 못내 아쉬웠거든요. 하지만 저는 딸의 말을 존중하고 응원해 주기로 했죠. 어려서부터 자기 앞가림 알아서 하던 아이이니 그 결정을 믿어주기로 한 겁니다. 일하던 아들이 어느 날 서류 한 장을 들고 왔더라고요. 엄마, 나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유학 프로그램에 붙었어. 유학? 아니 우리 형편에 그건... 걱정하지 마요. 돈 안 들어요. 나라에서 대주는 거라니까. 정말? 그런 게 다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엄만 건강이나 잘 챙기고 계셔. 아들은 그런 말을 남기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전 그날도 공장에 나가느라 공항에 따라가지 못했죠. 그 뒤로 몇 해가 지나 아들이 전보다 훨씬 듬직해진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활짝 웃으며 현관으로 들어서더니 제 손부터 붙잡더군요. 엄마 살이 왜 이렇게 빠졌어? 늙어서 그렇지 뭐. 이제 우리가 엄마 힘들지 않게 열심히 살게. 그러더니 저를 꼭 끌어안았죠. 오랜만에 만난 아들은 일찍 떠난 남편을 더 닮아 제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온 아들은 유명한 회사에 들어가 바쁜 직장인의 삶을 시작했어요. 처음 하는 사회생활이 힘들만도 한데 뭐가 그렇게 좋은지 매일 싱글벙글 웃으며 출퇴근하더군요. 그맘때 딸도 학교를 졸업하고 패션 회사에 들어가 일을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자 저도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죠. 그렇게 몇 해가 흘렀어요. 저는 여전히 새벽같이 공장에 나갔고 아이들은 각자 자기 자리에서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맘때부터 제 걱정은 딱 하나였어요. 자식들 좋은 짝 만나 결혼하는 일이었죠. 저야 그대로 살다 가면 그만이지만 제가 눈 감고 나면 아이들 곁을 든든히 지켜줄 사람 하나씩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먼저 결혼하겠다고 나선 건 첫째인 아들이 아닌 둘째 딸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 설거지하는 저를 돕다 말고 애가 한참을 우물쭈물하더라고요. 너 왜 그래? 뭘 할 말 있어? 응. 엄마 나 만나는 사람 있어. 만나는 사람? 얼마나 됐는데? 1년쯤 됐어. 같은 회사 다니는 남자야. 1년? 꽤 됐는데 왜 그렇게 입 다물고 있었어? 그냥 내 마음이 확실해지면 말하려고 했지. 저는 설거지하다 말고 물을 잠근 채 젖은 손을 닦으며 딸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확실해졌다는 거야? 응.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서 결혼하고 싶어. 가슴이 쿵 내려앉는데 그게 서운한 건지 기쁜 건지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겉으로는 늘 좋은 사람 만나 얼른 독립하라고 자식들을 채근해왔지만 막상 그 조그맣던 아이가 자기 가정을 꾸리겠다고 하니 기분이 이상하더군요. 그 말이 나오고 다음 주 주말 딸이 예비 사위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양복을 갖춰 입고 과일 상자를 든 청년이 현관에 들어서면서부터 허리를 90도로 굽혀 예의 바르게 인사했어요. 어머니 인사가 늦었습니다. 진작 오고 싶었는데 수경이가 워낙 신중해서요. 그러면서 사람 좋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그 얼굴을 마주 바라보며 웃었죠. 우리 애가 무뚝뚝해서 고생이 많았겠네. 아닙니다. 저한텐 과분한 사람이죠. 신중하고 능력 있고요. 일부러 저 듣기 좋으라고 더 그러는 걸 알았지만 제 딸을 아껴주는 사람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다 말고 사윗감이 갑자기 제 손을 한참 바라보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얼른 손을 상밑으로 내렸습니다. 어머니, 그 손이... 보기 흉하지? 바쁘게 살다 보면 이렇게 돼. 아닙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수경이를 키워주셨는지 알 것 같아요. 저도 수경이 귀하게 여기면서 존중하고 살겠습니다. 그 말에 마음이 놓이더군요. 적어도 제 딸 눈에 눈물 나게는 안 할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도 예쁘게 하고 밥 먹는 자세도 반듯하고
묻는 말에 눈 피하지 않고 또박또박 대답하는 것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마주 앉아 있다 보니 자꾸 다른 게 눈에 들어왔어요. 손목에 찬 시계며 벗어놓은 구두며 하나하나가 제 한 달 벌이는 되어 보였습니다. 말투에도 궁하게 살아본 적 없는 사람 특유의 여유가 묻어 있었고요. 근데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인가? 아버지는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시고 어머니는 살림하십니다. 제가 외아들이라 두 분이 저한테 마음을 많이 쓰셨어요. 바깥 사돈이 교수라는 말과 예비사위가 외아들이라는 말이 잠깐 마음에 걸렸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게 뭐 대수인가 싶으면서도 없는 집에서 자란 딸이 부잣집에 시집 갔다가 안 좋은 소리 듣고 산다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사윗감이 돌아가고 나서 딸에게 넌지시 물었어요. 저 집은 형편이 꽤 되나 보구나? 아, 좀 그런 편이야. 아버님이 교수로 오래 재직하셨고 시어머니 친정도 부유한 편이었다고 하더라고. 너랑 살아온 환경이 너무 다른 거 아닐까? 엄마, 요즘 누가 그런 걸 따져. 사람만 좋으면 되지. 그리고 우리가 뭐 어때서? 그 집은 하루 세 끼 먹고 우린 한 끼 먹었나? 사람 사는 거 다 거기서 거기지 뭐. 난 하나도 신경 안 쓰이는데? 감사하게도 딸이 주눅이 들지 않고 당당하게 자라준 것 같아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딸이 괜찮다는데 제가 굳이 그 결혼에 초를 칠 이유는 없으니까요. 그런 일이 있고 얼마 뒤에 이번엔 딸이 그쪽 집에 인사를 다녀왔어요. 저는 딸이 돌아오길 기다렸다가 얼른 물었습니다. 시어른들 어떠신 것 같니? 너 좋아하셔? 아버님은 말씀은 없으신데 좋아하시는 눈치였어. 밥도 많이 먹으라고 챙겨주시고. 그래? 어머니는? 헌데 그런 제 물음에 딸이 잠깐 말이 없더군요. 그냥 뭐 처음 보는 자리니까 대화를 많이 하진 않았어. 그래도 말을 하긴 했을 거 아니야. 별말 안 하셨어. 엄마 뭐 하시냐고 물으셔서 말씀드렸고 그랬더니 아무 말씀 안 하셨다니까. 엄마 뭘 그렇게 걱정해. 나는 그 집 아들하고 결혼하는 거지 부모님이랑 하는 게 아니잖아. 어차피 분가해서 살 거고. 걱정하지 마셔. 그러면서 가볍게 웃더니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전 이상하게 그 대답이 마음에 걸렸어요. 자세히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딸이 불편해하는 것 같아 캐묻지 못했죠. 그렇게 아이들이 양가에 인사하고 난 뒤 자연스럽게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뭔가 가슴이 답답한 기분이 들어 좀처럼 깊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예단이며 혼수며 남들 하는 만큼은 해줘야 할 텐데 그렇게 잘 사는 집에서 저희 수준을 마음에 들어 할지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하루는 딸이 그런 제 속을 읽었는지 먼저 이런 말을 꺼냈어요. 엄마, 예단이니 혼수니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내가 모아놓은 걸로 해갈 수 있을 만큼 분수에 맞게 해가면 되니까. 우리한테만 맞출 수 있니? 그 집에서 어떤 걸 원하는지 거기에 맞춰줘야 나중에 뒷말이 없지. 에이, 아니야. 내가 쓸 물건인데 당연히 내 마음에 드는 걸로 사야지.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만 걱정하지 마요. 그래도 하나뿐인 우리 딸 시집 보내는데 엄마가 뭐라도 해줘야지. 엄마가 그 오랜 세월 손가락 다 갈라지면서 미싱해서 나 키워준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나 그렇게 터무니없는 혼수 마련에 갈 생각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말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말하다 말았지만 가슴속에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올라앉은 것처럼 갑갑했죠. 다음 날 딸이 상견례 장소를 정해야 한다며 어디로 하면 좋겠냐고 묻더군요. 나야 상관없지. 그쪽 어른들 편하신 대로 해라. 집이 강남이라고 했으니 그쪽이 편하시겠지? 강남이면 엄마 힘들잖아. 여기서 한참 가야 돼. 괜찮아. 엄마는 아무거나 잘 먹잖아. 괜히 여기까지 오시라고 했다가 음식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그게 더 낭패니까 내가 가는 게 편해. 엄마도 참 별걸 다 신경 쓰시네. 알았어요. 그럼 그렇게 할게. 그래서 강남 인근 한정식 집으로 자리가 정해졌어요.
남편이 없으니 아들이 제 옆에 앉아 아버지 대신 가장의 역할을 하게 됐죠. 상견례 전날 공장 동료가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네며 싱거운 소리를 하더군요. 내일 딸 상견례라고? 기죽지 말고 잘 다녀와. 그만하면 혼자서도 자식들 남부럽지 않게 잘 키운 거니까. 기죽을 게 뭐 있어. 난 떳떳하니까 걱정 안 해. 그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막상 당일 아침이 되니 손이 다 떨릴 만큼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같이 미용실에도 다녀왔습니다. 항상 집에서 염색약 사서 하던 염색이 혹시나 티가 날까 싶어 돈 주고 미용실까지 갔어요. 간 김에 머리도 좀 만져달라고 할 요량이었죠. 머리를 하고 거울을 보는데 제 얼굴이 그래도 좀 괜찮아 보이더군요. 옷은 딸이 사준 단정한 회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아들이 차문을 열어주며 웃더군요. 이야, 정 여사님 오늘 참 고우시네. 요 녀석이 이제 늙은 어밀 놀려? 아니, 놀리긴 진짜라니까요. 엄마 고생한 거에 비해서 엄청 젊어 보여. 그러니까 긴장하지 말고 당당하게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셔. 전 그런 아들을 향해 슬쩍 웃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달려 건물부터 웅장하고 고급스러운 강남 한복판의 한정식 집에 도착했어요. 방으로 들어가니 상대 측 가족들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예비 바깥사돈으로 보이는 남자분이 자리에서 일어나 얼른 고개를 숙이더군요. 말수는 적을 것 같은 느낌이었지만 눈매가 순하고 무척 신사적으로 보였어요. 먼 길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댁 근처로 가도 되는데. 아닙니다. 아무래도 음식이 이쪽이 나을 것 같아 제가 그러라고 한 겁니다. 마음 쓰지 마세요. 역시나 제 예상대로 딸의 예비 시아버지 자리는 인상만큼이나 성격도 좋은 분 같았어요. 그런데 그 옆에 앉은 안사돈 될 사람은 일어나지도 않은 채 고개만 까딱하고는 저를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훑어보더군요. 뚫어질 듯이 바라보는 그 눈길이 새로 염색한 머리에서 한 번, 딸이 사준 옷에서 한 번, 그리고 제 손에서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미싱하느라 마디가 굵어지고 손톱이 뭉툭한 손을 계속 바라보니 민망한 마음이 들어 저도 모르게 무릎 밑으로 슬쩍 감추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이나 저를 뜯어본 다음 이번엔 제 옆에 앉은 아들을 아래 위로 훑어봤어요. 그러더니 입꼬리가 슬쩍 올라가더군요. 웃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표정도 아닌 사람을 무시하는 것 같은, 왜 그런지 제 속을 긁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눈빛만 주던 상대가 한참 만에야 입을 열어 한마디를 건넸어요. 이쪽은 아드님이신가 봐요? 아, 네. 애아버지가 일찍 가서 수경이한텐 오빠가 아빠 대신입니다. 아, 그러면서 한숨을 쉬는데 그게 어찌나 거슬리던지 안 그러려고 해도 절로 인상이 굳어졌어요. 어색한 분위기를 눈치채고 딸의 남자친구가 재빨리 말을 돌렸죠. 어머니, 여기 음식 아주 소문난 곳이에요. 한번 드셔보시면 마음에 드실 거예요. 그런데 예비사위가 저에게 웃으며 건넨 말에 갑자기 안사돈이 나서서 참견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로 잡으라고 한 거야. 강북 사는 사람이 언제 이런 데 올 기회가 있겠니? 아마 맛있게 남김없이 다 드실 거다. 그 말에 방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바깥사돈이 헛기침하고 예비사위는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제 딸의 얼굴을 보진 못했지만 당연히 좋은 표정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들은 별로 대수롭지 않다는 듯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조용히 물잔만 채워주더군요. 잠시 후 상차림이 시작됐습니다. 색색으로 곱게 담긴 음식들이 20개는 넘게 깔리더군요. 솔직히 그런 상을 받아본 건 거의 난생 처음인 것 같았어요.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몰라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때 예비 안사돈이 제 앞으로 고기가 담긴 접시를 밀어주며 말했어요. 이런 거 평소에 못 드셔보실 것 같은데 괜히 예의 차린다고 참지 말고 많이 드세요. 필요하면 더 시켜드릴게요. 무슨 공장 같은 데서 일하며 애를 키우셨다고 들었는데 고생이 많으셨겠네요. 젓가락을 들던 제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겉으로는 생각해주는 척하는 말투였지만 뒤집어 보면 없이 산 집안이라고 대놓고 깔보는 말이라는 걸 모를 수가 없었죠.
고개를 돌려보니 딸아이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게 보였습니다. 예비사위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조그맣게 자기 엄마를 불렀어요. 엄마 제발. 하지만 정작 그런 말을 꺼낸 상대는 뭐가 문제냐는 듯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물을 마시더군요. 저는 잠깐 숨을 고른 뒤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고생 좀 했죠. 그래도 그 덕에 애들이 잘 커져서 이만하면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나니 상대의 얼굴이 살짝 굳어지더라고요. 제가 얼굴을 붉히거나 고개를 못 들고 창피해할 줄 알았던 모양이었어요. 그때부터 방 안 공기가 찬물을 끼얹은 듯 냉랭해지고 제 등줄기에 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가다듬어 보려고 해도 계속 진땀이 나더라고요. 방 안이 어찌나 조용한지 제 숨소리까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옆에 앉은 아들이 무거운 목소리로 묻더군요. 엄마 괜찮아? 괜찮아. 방이 좀 덥네. 아들이 제 앞에 빈 물잔을 한 번 더 채워줬습니다. 저는 그 물을 단숨에 마셨는데도 계속 목이 탔죠. 얼굴이 달아오르고 이마에 땀이 맺히는 게 저도 느껴졌어요. 남들 앞에서 땀 흘리는 모습이 보기 좋을 리 없으니 얼른 닦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릎 옆에 놓아둔 가방을 열어 손수건을 꺼냈어요. 하필 그 순간에 젓가락을 놀리는 척하면서 계속 저를 살피던 예비 안사돈의 눈이 반짝하고 빛나더군요. 어머, 그 가방... 네? 그거 시장통에서 샀어요? 대놓고 소리내어 웃는데 그 웃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손수건을 쥔 채로 굳어버렸어요. 예비 안사돈은 그런 제 반응은 아랑곳 없이 기세등등하게 마치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것 같은 말투로 말했습니다.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안타까워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네요. 예전에는 아무리 힘들게 사셨어도 이제 자식들 얼굴에 먹칠하지 않도록 기본적인 수준은 갖추셔야죠. 그런 허접한 길거리표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게 다 자식들 욕먹이는 거라고요. 그 순간 딸이 젓가락을 내려놓는 소리가 들리자 예비사위가 퍼렇게 질린 얼굴로 소리쳤어요. 엄마 왜 이러세요? 분명히 못 들을 리가 없는데도 그 양반은 들은 척도 안 하더군요. 저는 고개를 숙여 제 손에 들린 가방을 한번 바라봤어요. 남들 눈에는 그저 낡고 볼품없는 물건으로 보일 수도 있었겠죠. 손잡이는 손때에 절었고 모서리도 달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한테는 그 어떤 값비싼 물건보다 귀한 가방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 대꾸를 안 하니 더 신이 났는지 예비 안사돈이 이번엔 자기 옆에 놓아둔 가방을 슬쩍 들어보이며 말했어요. 잘 모르시면 다음에 돈 모아서 이런 걸 사세요. 이게 요즘 돈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 다 하나씩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드름을 피우더라고요. 저는 입술을 꼭 깨물며 그냥 맞장구 쳐줬습니다. 아, 네, 그런가요? 네, 뭐 돈 있다고 아무나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긴 해요. 딱 정해진 수량만 주문받아서 제작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재벌가 사모님들도 흔하디 흔한 명품 가방 안 들고 이걸 든다니까요. 지금 주문이 밀려서 돈 들고 찾아가도 1년 기다려야 할걸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니까요. 아무리 봐도 모르시겠죠? 여기 보이세요? 이렇게 제 이름 영문도 각인되어 있어요. 정말 특별한 물건이죠. 가죽도 최고급이라 싸구려 시장표하고는 아예 차원이 달라요. 한번 만져라도 보시겠어요? 그러면서 제 앞으로 가방을 쓱 밀어놓더군요. 진짜 만져보라는 게 아니라 너 같은 사람은 이런 거 평생 못 가져보지 않았느냐고 확인시켜주는 손짓이었습니다. 저는 그 가방을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물었어요. 아주 좋은 물건이네요. 쓰시면서도 만족하세요? 그럼요. 이렇게 고급스러운데 가볍기까지 하고 제가 몇백씩 하는 가방도 원 없이 들어봤지만 이렇게 만족스러운 경우도 드물어요. 그냥 돈만 주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물건하고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러고 보니 정말 좋아 보이긴 하네요.
당연하죠. 이거 하나 받으려고 내가 1년 가까이 기다렸어요.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주문서에 이름 올리는 것도 아무나 못 하더라고요. 거기다 이게 딱 한정 수량만 제작되기 때문에 아무나 못 산다고 입소문이 나면서 이 가방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걸로 그 사람의 수준까지 판단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들고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달리 보죠. 아는 사람 눈에는 딱 보이거든요. 저는 긴 세월 가죽 만지며 산 사람이라 눈으로만 봐도 가죽 등급이며 바느질 수준이 보여요. 예비 안 싸더니 입에 침이 마르게 자랑할 정도로 정말 좋은 가죽을 쓰고 바느질도 더할 나위 없이 꼼꼼했어요. 전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 보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정말 고급스러워 보이네요. 근데 저는 됐습니다. 손이 거칠어서 괜히 만졌다가 귀한 물건에 흠집이라도 낼까봐 겁이 나네요. 제가 그렇게 예비 안 싸돈의 잘난 척을 받아주자 딸이 상 밑으로 제 무릎을 꾹 눌렀어요. 그만하시라는 뜻이었죠. 그때 사윗감이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자기 어머니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이런 자리에서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뭘 당연히 모르실 테니 알려드리는 건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니? 없이 산다고 맨날 시장 물건만 들지 말고 좋은 물건도 좀 보시라는 거잖니. 이런 기회가 아니면 어디 구경이라도 하실 수 있겠니? 아 엄마! 자기 아들은 얼굴이 일그러져서 폭발하기 직전인 것 같은데 예비 안 싸도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이번엔 화살을 제 딸에게 돌리더군요. 수경아, 넌 얼굴도 반반하고 야무지게 생겼는데 부모 복이 없는 게 참 아쉽구나. 서로 엇비슷한 집안끼리 만나야 사돈끼리도 친하게 지내고 고부 갈등도 없는 건데 하필 없어도 너무 없는 집이라. 그 말에 딸의 손끝이 심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다급해진 예비사위가 상을 손바닥으로 짚으며 목소리에 더 힘을 줬어요. 엄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왜? 아 내가 뭐 없는 말 했어? 나도 안타까워서 하는 말 아니니. 더는 못 참겠는지 점잖게 있던 바깥사돈도 인상을 쓰며 자기 아내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그만하지.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모르는 거야? 어머 당신까지 왜 그래요? 내가 뭐 없는 소리를 했어요? 다 사실이잖아요. 당신 계속 이럴 거야? 그런데 그렇게 남편과 아들이 정색하며 말리자 갑자기 이 양반이 표정을 싹 바꾸더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아 왜 다들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래? 솔직히 나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도 싫었다는 거 알면서. 그 말 한마디에 순식간에 방안 분위기가 또다시 얼어붙었습니다. 딸의 얼굴도 사색이 되는 게 보이더군요. 그때 예비 안 싸돈이 억울하다는 듯 언성을 높였어요. 당신하고 얘가 하도 성화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온 거 몰라요? 난 원래 내 아들이 이렇게 기우는 집구석에 장가보낼 마음이 없었다고요. 상견례도 안 하겠다는 사람한테 제발 딱 한 번만 만나보기라도 하라고 무릎 꿇다시피 비는 애 못 이겨서 나온 거잖아요. 엄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왜? 내가 없는 말 했니? 어차피 하려고 한 얘기야. 넌 이 혼사를 내가 그냥 시킬 것 같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자식 혼사를 의논하려고 나간 자리에서 그런 말을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예비 사위는 고개를 못 들고 바깥사돈은 눈을 질끈 감았다가 저를 향해 고개를 숙이더군요. 사부인,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사돈 어른께서 그러실 일은 아니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전 밥상 밑에서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이 부르르 떨리더라고요. 근데 그때 자기 가족들한테 싫은 소리를 들은 예비 안 싸돈이 갑자기 짜증이 가득한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난 여기까지가 한계니까 이제 그만 가봐야겠어요. 내가 빠져줄 테니 남은 사람끼리 사이좋게 얘기하세요. 그러더니 정말로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기는 겁니다. 저는 멍한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때 예비 사위가 벌떡 일어나 자기 어머니의 가방끈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빨리 앉으세요. 왜? 못마땅한 내가 비켜준다잖아. 이건 놔.
이렇게 가시면 전 어떻게 하라고요? 제발 그만하세요. 됐다고! 난 여기 1초도 더 앉아있기 싫다니까? 저희 가족은 어이가 없어 할 말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황당했지만 모자 사이에서 벌어진 실랑이에 끼어들 엄두가 나지 않았던 거죠. 두 사람은 가방 하나를 각각 반대쪽에서 붙잡고 서로 지지 않으려 길을 썼습니다. 아들이 잡아당기고 어머니가 빼앗으려 하고, 그러다 갑자기 뚝 하는 소리가 나더니 가방 손잡이 한쪽이 몸통에서 떨어져 나가 덜렁거렸습니다. 순간 그 방에 있던 모두가 깜짝 놀라서 멈칫했고, 눈을 커다랗게 뜨고 그 모습을 바라보던 예비 안사도는 기절할 것 같은 표정으로 비명에 가깝게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어렵게 구한 건 줄 알고 이런 짓을 한 거야? 엄마, 죄송해요. 제가 다시 사드릴 테니까 제발 오늘은 그만하시고. 네가 무슨 수로 이걸 다시 사줘? 아까 내 얘기 못 들었어? 이게 돈 싸들고 간다고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고 했잖아. 이래서 내가 이딴 거지 같은 자리에 나오기가 싫었던 거야. 싫다는 사람 억지로 끌고 나오더니 이제 어쩔 거야? 요란한 소리에 종업원까지 달려와 문을 열고 들어왔다가 방 안 분위기를 살피고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도로 문을 닫고 나가더군요. 그런 난감한 경우는 저도 처음이었습니다. 딸의 상견례에서 남의 모자 전쟁을 구경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그 와중에도 상대의 입에서 나온 날카로운 말들은 제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거지 같은 자리라니. 저희가 사정해서 잡은 약속도 아니고 오히려 남자 쪽에서 딸한테 매달리다시피 해서 만나기 시작한 거라고 알고 있는데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비 안사돈의 분풀이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아침부터 기분이 영 안 좋더라니. 사람은 격이 맞는 사람을 만나야 일도 잘 풀리는 건데 내가 어쩌다가. 그런데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바깥사돈이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의 팔을 붙들었습니다. 당신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사돈 되실 분들 앞에서. 사돈은 무슨. 내가 분명히 이 결혼은 안 된다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까부터 나만 잡는 거냐고요?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은 참담함 그 자체였어요. 그동안 산전수전 다 겪으며 살아온 저도 그런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남편 없는 과부라고 절 우습게 본 사람도 있고, 돈 없다고 무시당한 적도 있었지만 자식 혼사 자리에서, 그것도 제 딸과 아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대접을 받으니 참기도 어렵고 참는다는 게 의미가 있긴 한 건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였습니다. 말없이 그 상황을 지켜만 보던 딸이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희 엄마한테 사과하세요. 지금 당장요. 뭐? 당찬 제 딸의 목소리에 상대가 황당하다는 듯 눈을 부릅뜨고 되물었습니다. 사과하시라고요? 가방이야 뜯어졌으면 고치면 되죠. 근데 방금 저희 엄마한테 주신 상처는 고칠 수도 주워 담을 수도 없는 거라는 거 아세요? 그 말에 예비 안사돈이 허공에 대고 코웃음을 치더군요. 하! 얘 좀 봐라. 너 그게 어른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어른이요? 어른이면 어른답게 행동하셔야죠. 전 그런 딸의 손을 잡으며 어떻게든 진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수경아, 그만하고 자리에 앉아. 엄마 괜찮아. 엄마가 괜찮아도 내가 안 괜찮아. 나 오늘 이 말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단 말이야. 수경아, 엄마가 나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 앞에서 부모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어떻게 시부모님으로 모셔? 난 그렇게는 못하겠어. 그래도 저는 딸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하지만 딸은 차분하게 제 손을 뿌리치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데도 목소리는 떨리지 않더군요. 네, 나가시죠. 저도 이 혼사 이대로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거든요. 그러니 저희도 이만 가보겠습니다. 엄마 가요. 이런 자리에 더 앉아있을 이유 없어요. 제 딸이 평소엔 어른을 상대로 그렇게 할 말을 다 하는 애가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남한테 싫은 소리 한번 못하고 늘 양보하면서도 웃기만 하던 아이였죠.
그런 애가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예비 시어머니에게 대들었을지 안타깝고 속이 상했습니다. 헌데 방 안에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얼어붙어 있던 그때 계속 말없이 냉수만 들이켜던 아들이 조용히 손을 뻗어 밖으로 나가려는 동생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어요. 수경아, 잠깐만 앉아. 아들의 목소린 무척이나 차분했습니다. 딸이 그 손을 뿌리치려다 말고 오빠를 내려다보더군요. 오빠, 나 진짜 못 참겠어. 알아, 오빠도 그래. 그러니까 딱 1분만 앉아 있어봐. 그러더니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손잡이가 덜렁거리는 가방을 두 손으로 붙잡고 있는 예비 안사돈을 향해 아주 정중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그 가방 말입니다. 손잡이 떨어진 건 그리 큰일이 아닙니다. 본사로 찾아오시면 제가 무료로 수선해드리겠습니다. 아들의 말이 떨어지자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 예비 안사돈이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치는 소리가 들려왔죠. 뭐라고? 지금 뭐라 그랬어요? 수선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총각이 가방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래요? 이게 어떤 물건인지나 알고 그런 소리를 해? 아무데나 들고 가서 고치는 그런 싸구려가 아니라니까. 압니다. 아무데서나 고칠 수 없는 물건 맞습니다. 부자재도 그렇고 싸구려 물건으로 조악하게 손보면 안 되는 가방이죠. 그런데 뭘 어떻게 고쳐준다는 거야 지금? 그때 제 아들이 아주 여유 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가방 제가 만든 겁니다. 순간 예비 사위의 가족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멈칫했습니다. 당연히 안사돈의 얼굴도 딱딱하게 굳는 게 제 눈에도 똑똑히 보였죠. 조금 전까지 저를 조롱하며 웃던 입을 떡 벌린 채 눈만 껌뻑거렸어요. 네? 지금 뭐라고 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그 말에 대답하는 대신 제 무릎 위에 놓인 낡은 가방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가 들고 계신 저 가방도 제가 만든 겁니다. 지금 어르신이 들고 계신 그 가방을 만들기 전에 제가 생신 선물로 만들어드린 가방이죠. 맞습니다. 그 가방은 몇 해 전 아들이 제 생일에 직접 만들어줬던 세상에 하나뿐인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세월의 흔적이 느껴져도 손에서 놓지 못하고 아껴가며 들고 다니던 가방이었죠. 물론 그 이후에도 아들이 선물해준 게 몇 개 더 있긴 했지만 저는 중요한 자리에 나갈 때는 늘 아들이 처음으로 만들어준 그 가방을 들곤 했어요. 그만큼 저에겐 큰 의미가 있고 애착이 가는 가방이었죠. 헌데 그런 귀한 가방이 그날 그 자리에서 시장통 싸구려 물건 취급받은 거예요. 아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안사돈의 가방도 제 가방도 자신이 만든 거라고 밝혔지만 안사돈은 여전히 눈을 깜빡이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는 듯한 표정을 지어 보였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저는 예비 안사돈의 가방을 처음 본 순간부터 그게 아들 회사에서 만든 가방이라는 걸 단박에 알아봤어요. 아들은 물론이고 아마 딸도 그랬겠죠. 이쯤에서 저희 아들에 관한 얘기를 잠깐 해야겠네요. 오래전 아들이 갑자기 유학하러 간다고 했을 때 제가 이런 말을 물었더랬어요. 유학이라면 뭘 배우는 건데? 패션 쪽 과정인데 난 가서 가죽하고 원단 쪽을 집중적으로 공부해보고 싶어. 우리나라에서는 못 배우는 걸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설렘으로 눈을 반짝이는 아들을 보며 저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미싱 밟는 게 그렇게 좋아 보였니? 왜 너희들은 하나같이 다... 그 말에 아들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외국엔 대를 이어 물려주는 명품이 많이 있잖아. 나도 그런 걸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할머니가 쓰다가 딸한테 주고 딸이 또 그 딸에게 물려주는, 아무리 오래 써도 변하지 않고 세월이 지나면 더 멋진 물건 말이야. 그러더니 아들이 정말 그런 물건을 만들어낸 것 같았어요. 예비 안사돈이 아들이 이끄는 회사에서 만든 물건을 꺼내들고 자랑을 시작할 때부터 저는 속으로 오만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의 노력을 알아주는 것 같아 반갑기도 했지만 그걸 이용해 저를 조롱하는 모습을 보니 착잡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입을 다무는 쪽을 선택했어요. 딸이 상견례를 하러 오는 동안 차 안에서 부탁한 말이 있었거든요. 오빠, 엄마,
상견례에서 오빠 회사에 관한 건 비밀로 해줘. 저는 의아한 마음에 물었죠. 아니 왜? 저쪽에서 물어볼 텐데. 그냥 내가 대충 둘러댔으니까 아마 그냥 직장인인 줄 알 거야. 일부러 거짓말을 했다는 거니? 왜 그렇게까지 했어? 그냥 그럴 일이 있어. 별것 아닌데 나중에 얘기할게. 그래서 저는 그 가방을 보고도 좋은 가방이라고 맞장구를 치기만 할 뿐 아들에 관한 얘기는 하지 못한 거예요. 참은 건 저만이 아니었죠. 아들도 자기가 만든 물건이 제 어미를 깎아내리는 데 쓰이는 걸 보면서도 물잔만 채우고 있었고 딸은 상만 내려다보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우라통이 터진 아들이 먼저 가방 얘기를 꺼내게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예비 안사도는 절대 못 믿겠다는 듯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건 정말 유명한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아무나 못 사는 거라고 아까부터 말했잖아요. 그때 이를 악물고 있던 제 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 맞아요. 정말 구하기 어려운 가방이죠. 근데 저희 오빠가 바로 그 가방 만든 회사의 대표거든요. 그 말에 안사도는 뒤통수라도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넋이 나간 표정이었어요. 사실 어렵게 잡은 유학의 기회로 해외에 나가 가죽과 패브릭을 공부하고 돌아온 저희 아들은 3년을 꼬박 회사에 다니며 국내 시장에 대해 연구하고 독립하기 위한 기반을 다졌어요. 그러다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는지 그 뒤로 다니던 회사를 정리하고 자기 브랜드를 시작하더군요. 처음에는 반지하 작업실에서 혼자 시작한 사업이 몇 해가 지나면서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주문이 밀려드는 회사가 된 겁니다. 이 성공 신화를 여전히 믿지 못하는 건 예비 안사돈 뿐이었죠. 안사돈은 이를 악물고 소리까지 치면서 화를 냈어요. 말도 안 돼. 지금 어디서 사기를 쳐? 당신들 대체 뭐하는 사람들이야? 난 절대 못 믿겠어. 증거 있어? 그러면서도 눈은 자꾸 제 아들의 얼굴을 살폈어요. 예비사위는 더는 못 견디겠다는 듯 자기 어머니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죠.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그러자 저희 아들이 한숨을 쉬며 안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예비 안사돈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인사가 늦었습니다. 저희 고객님을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명함을 받아든 예비 안사돈의 손이 눈이 띄게 떨리더군요. 아들의 이름과 회사를 번갈아 보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옆에서 그 명함을 함께 들여다보던 박가사도는 안경을 고쳐 쓰더니 눈을 커다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맞네. 당신이 1년을 기다려도 포기 못한다던 그 회사 이름이 확실하잖아.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하지만 그 자리에서 아들의 정체를 알고 가장 놀란 사람은 뜻밖에도 예비사위였어요. 그 청년이 명함을 보자마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제 아들 얼굴만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형님이 제가 3개월째 미팅을 요청하고 있는 그 회사 CEO가 맞는 건가요? 하지만 아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얼굴로 대답했죠. 그렇습니까? 제가 요즘 일정이 많아서 미처 그런 요청이 있는 줄도 몰랐네요. 예비사위의 얼굴이 사색이 되는 게 보였어요. 알고 보니 그 청년과 제 딸이 다니는 회사가 아들 회사와 거래를 하려고 몇 달째 매달리는 중이었다고 하더군요. 그 담당자가 바로 예비사위였고요. 3개월 동안 연락을 넣고 또 넣어도 볼 수 없던 대표가 그날 자기 여자친구의 오빠로 눈앞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예비사위가 얼른 고개를 돌려 딸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수경아, 너 왜 말 안 했어? 지금 우리 회사에서 형님 회사랑 일해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뻔히 알면서 네가 한마디만 해줬어도 내가 그 고생 안 했을 텐데. 그 말에 딸이 예상 밖의 대답을 내놨어요. 그래서 말 안 한 거야. 오빠한테 부담 주기 싫었고 오빠 이름 팔아서 노력 없이 일이 잘 풀리길 바라는 것도 싫었어. 전 그제야 딸이 굳이 자기 오빠에 대해 비밀로 해달라고 한 이유를 알겠더군요. 요행 바라지 않고 남한테 피해주기 싫어하는 딸다운 행동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딸의 말에 생각보다 훨씬 놀란 예비사위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더니 자기 어머니를 돌아봤어요.
엄마가 오늘 무슨 짓을 하신 건지 아세요? 제 승진이 걸린 중요한 일에 제대로 찬물에 끼얹으신 거라고요. 아니, 나는 내가 알고 그랬니? 나도 몰랐잖아. 그러기 평소에도 남한테 함부로 대하지 말았어야죠. 언젠가 엄마 그 태도가 무슨 일이든 일을 낼 거라고 했잖아요. 아들의 비난 섞인 말에 예비 한사도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갑자기 저를 향해 억지 미소까지 지어 보이려 했어요. 조금 전까지 사람을 있는 대로 비웃고 깔보더니 순식간에 눈도 제대로 못 맞추면서 눈치를 살피더군요. 사부인, 그러니까 제가 뭘 몰라서 농담을 좀 심하게 했나 봅니다. 다시 자리에 앉아서 차분히 얘기를 해보면. 하지만 저도 제 아들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방을 챙겨 들고 일어서는 저를 아들이 조용히 부축하며 속삭이듯 말했죠. 엄마, 여기선 더 할 얘기가 없을 것 같네요. 일어나세요. 아들의 목소린 침착함을 되찾았지만 얼굴에 서린 불쾌함은 감춰지지 않더군요. 그때 바깥사돈까지 나서서 어떻게든 자리를 이어나가 보려 했어요. 이보게 사돈 총각, 잠깐만 앉으시게. 내가 대신 사과를 하겠네. 하지만 아들은 단호하게 거절했죠. 저희가 오늘 들은 말은 대신 사과해서 수습하실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덕분에 오늘 세상 공부 한 가지 더 했으니 음식값은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아들의 목소린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다시 입을 열지 못할 만큼 무게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에 이끌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뒤따라 나오던 딸은 문 앞에서 걸음을 멈추더니 예비 사위를 향해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 결혼은 그만두는 게 좋겠어. 오늘 여기서 내가 본 게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한 난 절대 이 결혼 못해. 하지만 예비 사위는 애절하게 매달렸어요. 수경아, 우리 엄만 내가 설득할게.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줘. 부탁이야. 설득해서 될 일이면 오늘 안 그러셨겠지. 애쓰지 마. 내 마음은 안 변해. 그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 집은 며칠간 조용했어요. 딸은 퇴근하면 방으로 들어가 잘 나오지 않았고 저도 굳이 말을 붙이지 않았죠. 무슨 말을 해준다 한들 애 마음이 풀리겠나 싶었거든요. 헌데 그렇게 3일쯤 지났을까요? 저녁 설거지를 하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와 받아보니 상대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사부인 저예요. 지난번에 제가 실수가 많았죠? 마음 상하셨다면 정말 죄송해요. 목소리가 어찌나 상냥한지 처음에 다른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아, 네. 사실 제가 그날 몸이 좀 안 좋아서 예민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 마음 푸시고 저희 좀 도와주세요. 네? 도와달라니 뭘... 우리 애가 요즘 회사에서 아주 곤란한 처지가 됐어요. 생판 남도 아니고 사돈 총각이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사부인이 말씀을 좀 잘해주시면 안 될까요? 사과하겠다고 전화를 걸었다면서 정작 사과는 딱 2마디로 끝나고 부탁이 10마디도 넘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죄송하지만 전 그 부탁 못 들어드리겠습니다. 네? 제 딸이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집에 시집가서 평생 그런 소리 들으며 사는 건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인연은 여기서 끝이고 더는 서로 도울 일도 신세질 일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아니 사부인 그러지 말고 기분 좀 푸세요. 제가 이렇게 직접 전화해서 사과까지 했는데 그날 제가 당한 일이 고작 전화 한 번으로 없던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날 하신 말씀 전 절대 못 잊습니다. 그리고 제 자식들도 못 잊을 거고요. 전화기 너머에서는 한참 동안 말이 없더군요. 저는 조용히 인사하고 먼저 전화를 끊었습니다. 돌아서니 방문이 열려 있고 딸이 문가에 서서 통화 내용을 다 듣고 있었어요. 잘했어 엄마. 나 그 사람하고 확실하게 정리했어. 미안해. 괜히 고생시켜놓고 결국 이렇게 됐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잘했어 우리 딸. 엄만 네가 미련남아 힘들어할까 봐서 걱정이었어.
딸은 씁쓸하게 웃었지만 다행히 의연하게 자기 할 일 열심히 하며 이별의 아픔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로부터 2주쯤 지나 딸에게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전해 들었어요. 결국 한때 예비사위였던 그 청년은 저희 아들 회사와의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한 탓에 한직으로 밀려났다고 하더군요. 그 집에서도 난리가 났는지 반갑지 않은 상대가 또 전화를 했더라고요. 사부인, 애들 이대로 정말 헤어지게 하실 겁니까? 저희 집은 지금 상태가 말이 아닙니다. 애가 결혼도 일도 다 제 허세 때문에 망가졌다면서 당분간 자기 볼 생각하지 말라면서 집을 나갔어요. 회사에서도 판매직으로 발령내고 미치겠네요 정말. 그건 저희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고 스스로 만드신 일이라는 걸 왜 모르세요? 이제 애들끼리의 인연도 끝났으니 다신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끊겠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며칠에 한 번씩 다른 번호까지 동원해 전화가 걸려왔어요. 처음에는 사과였다가 나중엔 하소연이었다가 그 다음엔 원망이더군요. 저는 결국 모르는 전화는 철저하게 거부한 채 연락을 피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손이 떨렸을 텐데 이상하게 그날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전 지금도 중요한 약속엔 어김없이 그 낡은 가방을 들고 갑니다. 손잡이는 까맣고 모서리도 닳았죠. 그래도 저는 그 가방이 세상에서 제일 좋습니다. 남들 눈에는 대충 만든 흔한 물건으로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아주 특별하죠. 앞으로 부디 제 딸과 아들이 만날 인연들은 이런 내면의 의미와 진정한 삶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길 빌어봅니다. 그럼 보잘것없는 사연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의 행복을 기원하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